얼굴 좀 한번 보십시오. 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한 번 또 얼굴을 더 뵙는 분도 계신데 뭐 서로 뭐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낯설고 한 번 더 보신 분들은 쑥스럽죠. 근데 뭐 시험이라는 게 운도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너무 이제 작년도 결과에 실망하지 마시고 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자, 저랑 같이 공부할 과목은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간단하게 학습 계획표를 보고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우선 교재가 원래 이제 정식으로 책이 나오는 게 그게 원래 정상적인 상태인데 아시겠지만 작년도 12월 29일 날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에다 넣으려다 보니까 이게 책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주 정도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때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나오면 다른 학원 책 예를 들어서 뭐 있는데 뭐 방문학책 이런 거는 책이 미리 나왔어요. 12월 달에. 근데 그렇게 되면 12월 달에 개정된 거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그럼 또 책을 고치셔야 된다고요. 불편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좀 늦게 내더라도 그 개정된 걸 반영을 했으니까 책이 늦게 나오는 거는 저를 욕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좀 의원들이 법을 좀 빨리빨리 통과시켜주면 좋은데 꼭 연말에 그렇게 숙제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본이 잘 나왔으니까 그 제본된 가제본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좀 하시고 문제는 좀 필기를 좀 할 건데 나중에 필기를 좀 간단하게 메모를 하셨다가 기본서에 이렇게 좀 옮기시는 그런 좀 불편함을 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는 뭐 많이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 책에 있는 거 대부분 이렇게 줄 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월달, 2월달 공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학습 계획표 한번 보실래요? 학 계획표. 자, 거기 보면 이제 1월달 공부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들어야 되는 강의인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공법이라는 게 개정된 거예요. 규제법이죠, 규제법.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를 배우는 게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에요. 우리 한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에 관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합니까? 하겠죠? 규제를 할 때는 항상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니까 규제를 막 행정청이 막 임의로 막 하면 안 돼요. 규제는 법으로 제정을 해서 그 법에 따라서만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규제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법률 중에서 6개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 규제법률 6개를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걔를 뭐라 부르는 겁니까? 공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반면 우리가 1차 과목에서 공법이랑 좀 이렇게 상대되는 게 이름이 민법 있죠? 자,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민법이라는 과목은 민법전 딱 한 개죠. 한 개죠. 민법이라는 그 법 딱 하나를 공부한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이제 특별법이 붙으면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렇게 배우시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민법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는 민법이라는 그 법 자체의 하나를 배우는 거죠. 민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부동산 관계. 그래서 뭐 매매했을 때 뭐 매매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걸 배우시는 거고 공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니까 어떻게 규제하는 겁니까? 행정청이 자 일반 개인을 규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청과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법에서는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어떤 일을 하고 행정청이 어떤 규제를 가하고 또 행정청의 경우에 따라서 무슨 계획을 만들고 이런 걸 배우실 거라고요. 우리 공법에서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계획. 자, 우리 계획은 이렇게 토지 위에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도 좀 딱딱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법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계획을 이제 바로 배우실 거예요. 우리가 2교시부터 바로 계획 배울 거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여기 학습 강의 계획서를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주차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강의 목표를 좀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1, 2월 달에는 우리가 목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목표를 잘 모르고 공부하시면 그냥 헤매기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 목표 첫 번째는 공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규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1, 2월 달은 그 규제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까? 이름? 명칭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명칭을 파악하고
걔가 어떤 형태의 규제인지 의미를 파악하고 이렇게 명칭과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공법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 인근의 세종시, 현재 세종시 계속 개발하고 있죠. 개발이 이미 끝난 지역도 있고, 또 여기 토지거래구역은 우리 세종시는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투기적 거래가 있으니까 토지 뭐 투기적 거래도 있고 토지 가격도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고 이러니까 토지를 거래할 때 미리 관청한테 와서 허가받아라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죠. 그럼 이게 토지거래구역이라는 게 우리 공법에서 배우는 규제의 종류. 이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의미는 뭐예요? 의미. 이름이 토지거래구역이면 토지를 거래할 때 이 거래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매매. 예, 증여는 안 돼요. 매매만 지금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대가가 있는 경우. 그럼 이렇게 토지를 매매나 교환 같은 그런 거 했을 때 매매가 뭔지는 아시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 계약하지 않습니까? 토지 넘겨주고 금전 받는 거. 토지 넘겨주고 건물 받으면 교환이 되는 거고요. 이제 대가가 있죠, 상호간에. 예, 그러면 이렇게 토지 거래 매매하기 전에 매매 전에 뭐 말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이제 거래하는 게 투기인지 아닌지를 관청한테 가서 확인받는 거예요. 내가 거래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행정관청이 이렇게 관련서를 읽어보고 이거 투기적 거래가 아니구나 실수요다 그럼 허가를 내주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잘 말을 안 들었지. 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랬으니까 사회 나와서도 토지거래 허가 같은 거 안 받고 어떻게 돼? 계약을 막 쓰죠. 예,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서는 까딱 잘못하면 전과자가 되는 거죠. 예, 공법에서 시키는 거를 제대로 안 하면 징역이나 벌금. 그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과자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20세, 그러니까 19세, 성인이 19세니까 애들은 전과자로 치면 안 되죠. 왜냐면 뭐 소년원 같더라도 그건 전과로 치지 말고 19세 이상 성인이 전과자 비율이 20%예요. 네. 그 굉장히 많죠. 그럼 그거는 잘 보세요. 법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네. 그게 정답이네. 예. 근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법이 너무 이게 그 범죄가 아닌 행위를 범죄인 거로 만든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공법도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외국에는 이런 게 범죄가 아니에요. 외국에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없어요. 토지라는 것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관청이 허가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허가 안 받으면 이거 범죄화 시킨 거잖아요. 네, 우리 비단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심하면요. 여러분들 저기 그 우리 미장원 가시면 미용사가 있겠습니다. 미용사. 우리나라는 이발소에는 이발사 그 자격이 있고요. 국가 자격이 있고 미용사는 미용사 자격이 있어요. 근데 미용사분이 면도를 하시면 위법행위예요. 그 미용사는 머리 이렇게 자르는 것까지만 하셔야 되는데 근데 남자분들이 요즘 미용실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처음 미용실 가서 머리 깎는데 여기 남자분들 머리 이렇게 바리깡으로 이렇게 치고 바리깡지 이렇게 일종의 면도로 봐요. 바리깡 이렇게 전기로 이게 윙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이렇게 이제 잔털 같은 거 이렇게 가끔 면도 조금 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위법행위라니까요, 현행법상. 그러니까 그 미용사분이 이발사 자격이 없는데 그런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미용사분들은 머리 잘라주는 것만 하셔야 돼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염색 같은 거 해주시고 이렇게 머리 이쁘게 만들고 그거까지만 하셔야 돼요. 현행법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실무적 근데 관행적으로 보통 미용사분들이 그런 거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넌센스라고. 그게 왜 위법행위냐?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잘못 면도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감염 같은 게 될 수 있으니까 그 이발사 그 시험 볼 때는 그런 걸 좀 공부를 해요. 면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근데 이제 그게 자격이 이제 이발사 자격이 없고 미용사 자격만 있는 분들이 그런 행위 했을 때는 만에 하나라도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뭐 감염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규제하는 건 알겠는데 시대가 좀 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런 행위를 그 미용사 쪽 업무 범위 좀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위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벌금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게 고발돼가지고 만약에 그런 조치가 뭐 처음에는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겠는데 두 번, 세 번 그런 행위를 하면 이제 이게 실제 벌금을 부과한다. 그럼 벌금 부과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이면 벌금 100만 원 받으면 전과자 되는 거예요. 전과자 되게 많죠. 국회의원들도 전과자 많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80만, 50만 원 이렇게 벌금형을 받으면 다 전과자입니다. 경찰서 가서 전과 기록 쫙 대보면 쫙 나옵니다. 벌금도 전과죠. 네, 징역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과태료 같은 주차딱지는 그거는 전과자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어떤 경미한 처벌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거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게 규제 종류가 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위반하면 처벌, 징역이나 벌금 처벌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 달에는 이런 규제의 이름들을 좀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규제가 이런 형태의 이름들이 많이 있고 그 규제의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면요.
그 학습 목표의 세 번째 게 뭔가 보십시오. 행정청의 종류와 업무죠. 자, 이거를 이제 행정청의 종류까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까지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약간 좀 우리 3월 달에 배울 걸 미리 좀 선행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여기 행정청이 보세요. 허가구역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을 일단 장소를 지정을 해야 돼요. 지정. 그 세종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했죠. 그렇죠? 위치를 정한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지도 같은 거 보면 허가구역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건 누구냐면 이게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허가를 내준 허가관청은 이 허가권자라고 하는데 허가권자는 이건 또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정권자라는 관청하고 허가권자라는 관청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규제의 이름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규제의 그 의미를 파악했어요. 허가 받는 거라고 매매계약 체계라고 해요. 그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규제에는 다 행정관청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형태로 관여하고 있죠. 여기 지금 행정청이 국토부 장관도 행정청이고 시장군수 구청장도 행정청인데 근데 여러분 행정청을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행정청. 자, 우리 행정청은요. 원래 행정청이라는 개념은 이거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원래 정확한 표현 이렇게 봅니다. 행정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주체. 자, 우리나라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주체가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까? 그래서 국가는 우리나라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국가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이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서울특별시, 뭐 대전광역시, 뭐 충청남도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시, 군, 구라고 그러죠. 우리 저 충청남도 무슨 뭐 공주시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대전광역시 밑에는 뭐 서구, 뭐 유성구라는 건 구가 있잖아요, 구죠. 그게 행정청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행정청이라고 하지는 않고 행정주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주체인데 자 문제는 잘 보세요. 자 우리 국가라는 행정주체에는 자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국가라는 대한민국이라는 행정주체 안에 국방 업무는 국방부가 하는 거고 그리고 농업인들 관련 업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농림부, 농림축산식품부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거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퍼지지 않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업무는 국토해양부예요, 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죠. 옛날에는 그 해양부서가 따로 이렇게 떨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국가라는 행정부서 중에 국토교통부가 있죠. 그럼 국토교통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의사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의 내부 어떤 정책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장관자가 붙으면 이게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행정주체에서 행정청이라는 게 이미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행정주체는 국토교통부까지가 행정주체인데 거기에 뭐예요? 장이 있죠, 장. 그 국토교통부의 수장. 그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의 어떤 의사결정은 최종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는 거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부르는 거죠. 행정청. 그럼 이제 또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기초라는 게 있어요. 기초. 선거할 때 우리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기초도 뽑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국가라는 행정부서 밑에 서울특별시가 있고 광역시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6대 광역시. 그 다음에 또 세종시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세종자치시. 그 다음에 제주도를 제주자치도라고 그래요. 도.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충청남도 같은 그냥 도도 있습니까? 그냥 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에 뭐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런 데가 다 이게 이제 행정주체인데 거기도 의사결정하는 장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다음에 그냥도지사 이렇게 이런 분들이 행정청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또 기초라는 데가 있는데 더 세분해서 이렇게 행정청들이. 그래서 보시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죠, 구. 구자치구라고 하는데 구에는 구청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도 또는 제주도 같은 이런 데 밑에는 시군들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이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다음에 그 뒤에 도지사,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행정청. 앞으로 이제 행정청을 꼭 아셔야 돼요. 이 행정청을 잘 구별 못하면 공부하기 힘듭니다. 공부하기가. 그래서 행정청들을 좀 잘 구별하시고. 그럼 좀 전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행정청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약칭으로 쓰죠. 이게 너무 기니까
자,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허가구역이라는 장소를 지정해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제해주시고 이렇게 해제. 그리고 또 이렇게 이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 신청은 누구한테 합니까? 그거는 또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해요. 여기 밑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나씩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공법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한두 개만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공법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목표 점수를 우리 공법이 40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문제의 추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려운 거. 자, 난이도가 완전 상급. 자, 이런 거 못 풀어요. 나중에 기본서에 아주 그 세부적인 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8문제가 있어요. 8문제. 그 다음에 난이도가 중간이라든가 이렇게 하급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보통 32문제 나와요. 조금 이제 어렵게 내면 한 10문제까지 이렇게 어렵게 낼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한 30문제 정도 안팎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쉬우니까 우리 32문제 중에서 몇 개 맞추시면 돼요. 여기서 한 8개 이렇게 너무 좀 작죠. 20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이 32문제는 학원에서 늘상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쉬운 문제도 있고 조금 중간 정도 수준이 있는데 여기서 한 20개 정도 맞추시고 이 어려운 문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문제는 이건 찍어가지고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최소한도로 우리가 문제를 그럼 이 22문제를 맞추시면 점수가 이게 55점이 나와요. 55점만 나오면 돼요. 그럼 붙을 수 있어요.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를 목표로 가지고 공부하시면 실제 시험장 가시면 한 60점 넘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이렇게 공법이 이렇게 이게 55점 정도 나오시면 다른 과목이 대부분 중개사법이 한 70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점수를 이렇게 넘겨주면 될 거 아닙니까? 공시법은 60점 만다는 전제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게 그렇다고 뭐 공법을 뭐 80점, 90점 이렇게 맞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다고 뭐 자격증이 더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8문제는 나중에 제가 이제 기출문제 보여줄 건데 아예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건 아예 문제를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 완전히 내가 못 푸는 문제다 이렇게 제껴놓고 나중에 이렇게 그 OMR 카드 답안지에다가 그냥 안 보고 찍는 게 나아요. 이렇게 8문제 어려운 게 이렇게 비어 있으면 그냥 다 3, 3, 3, 3 이렇게 다 찍고 나오시는 게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2개는 맞아요. 8문제. 운 좋으면 3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계속 읽어봐야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선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빨리 제껴놓고 쉬운 문제를 이렇게 잘 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모르는 문제 붙잡고 있으면 뭐합니까? 시간만 낭비하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2차 이제 공법을 제가 이렇게 중간에 좀 풀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원래 시험 문제가 이렇게 처음에 중개사법이 먼저 나오고 중간쯤에 공시가 나오고 120문제 중에서 공법이 맨 뒤에 있다고요. 공법이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과목인데 이걸 맨 뒤에 배치해놓으니까 그걸 맨 뒤에 푸시면 나중에 이렇게 중개사법이나 공시를 너무 신중하게 풀어가지고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공법 40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이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누누이 수업 중간에 공법을 중간에 푸시라고 공시 같은 것들을 좀 뒤로 빼고 이렇게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시간 배분을 못 해가지고 떨어진 건데 1차도 그렇죠. 1차도 이제 개론에 자신 없으니까 민법을 먼저 풀었는데 민법을 너무 신중히 풀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개론 풀어야 된대요. 그래서 개론에 점수 안 나오셔가지고 다른 과목들은 점수가 잘 나왔는데 개론에서 뭐 한두 문제 해가지고선 떨어지셔가지고 다시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안타깝게. 그러니까 이게 시간 배분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 배분을 우리 시험은 시간을 재서 보는 거죠. 하루 종일 봐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공부를 잘 하시더라도 시간 배분을 놓치시면 시간이 없으면 못 풀잖아요, 문제를. 그런 건 잘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좀 푸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렇게 22개 정도 맞추는 거 하고 이게 행정청들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특히 하나 이런 것도 좀 볼까요? 약칭으로 이건 이제 국토교통부장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 요분들 보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 이분들은 너무 이게 기니까 우리 이분들을 이렇게 시도지사라고 써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도지사하고 여기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하고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당연히 틀린 거예요. 도지사님이랑 같이 옆에 있는 시장님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자치시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역행정청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군수 옆에 있는 시장은 기초죠, 기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충청남도 밑에 무슨 뭐 공주시, 천안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 시장님하고 대전시장님하고는 틀린 거야.
예, 대전시 밑에 있는 그런 기초 지방자치단체죠. 이렇게. 근데 그런 부분들을 헷갈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시장님은 이 대전의 서구청장이랑 같은 거예요. 이 서열 자체가. 유성구 이런 분이랑 같은 분이지, 이런 시장님이, 도지사님 밑에 있는 시장님이 특별시나 광역시랑 놀면 안 돼요. 그렇죠? 서열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청은 위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위계가. 근데 계급처럼 위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모임에 가서도 이런 시군구청장들은 뒤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장님은 옆에 같이 앉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뭐 하다못해 무슨 뭐 어디 뭐 3.1절 행사 이런 거 가도 항상 뒤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막 대통령이랑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서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과목 소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그 공법 기본서에다가 제가 그 두 번째 학습 목표가 그 올해는 제가 좀 뭐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기출문제를 좀 미리미리 풀 겁니다. 우리 기본서에다가 기출문제를 다 심어놨어요. 그 작년도 책이랑 좀 바꿔가지고 문제를 좀 다 바꿔놨는데 기본서가 나오면 어떤 파트를 공부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거는 제가 좀 못하고 어려운 건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 거고, 우리 그 아까 얘기한 제가 중간이라든가 하급 난이도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우리 학습 목표는 지금 기출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 행정청의 종류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 종류는 아까 우리 파악을 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 그리고 규제의 명칭,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번 달 학습 목표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하시고, 너무 세부적으로 이렇게 뭐 기간 같은 거 뭐 2년, 3년 이런 건 잘 안 할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3월 달에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강의 주차를 보시면 학습 강의 내용이 1, 2, 3, 4주까지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배우실 거고, 그 다음 5주차 때 도시개발, 6주차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7주차 때 건축법, 마지막 8주차 때 주택, 농지 이렇게 배우실 겁니다. 자, 우리 공법은 총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6개로 되어 있죠? 6개인데 가장 중요한 법이 무슨 법이에요? 4주차 이렇게 시간을 배정하는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자,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자, 우리 한번 공부하신 분들도 한번 천천히 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 6개의 법률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자,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워요.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여기서 시험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이게 12문제가 나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12문제로. 근데 이제 얘가 다른 거보다는, 다른 거는 한 6문제씩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1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은 국토니까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규제의 대상이. 토지죠, 토지.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이용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이에요. 너 오늘 뭐 배웠니? 했더니 국토계획법을 배웠다 이렇게 물어보면, 국토계획법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토지 소유자들 또는 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현재 토지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지예요, 농지. 근데 그 농사 짓는 그 땅 주인이 이 농사 져봐야 힘만 드니까 내가 이 농지를 싹 다 이게 그 쓰임새를 바꿔서 농지를 이제 형질 변경으로 개발해 가지고다가 상가를 짓겠다 또는 원룸을 짓고 싶다 이렇게. 근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인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관청이 규제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 지역이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자, 이게 공법에서 가장 기초예요, 기초. 자, 땅을 분석할 때, 자, 이 땅에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네, 자, 우선 용도 지역은요, 이거죠. 자, 우리나라 토지를 크게 4종류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 네, 우리 이런 거는 이제 같이 좀 메모를 좀 하실까요? 거기. 뭐 용도지역 제도가 뭐 국토계획법부터 시작하시는데, 거기 뭐 이게 마땅히 그 가제본에 공간이 어디 있나요? 없으면 여기다 쓰세요. 학습계획표 여기 뒤에다가 쓰셔도 됐습니다. 이게 어차피 우리가 1월달 2월달은 갖고 다니실 거니까. 자, 우리나라 이게 토지가 용도지역이 뭐 이거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나라에 어떤 특정 위치에 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4가지로 나누는데, 자, 첫 번째는 도시지역이라는 데가 있죠.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에요? 개발을 못하고 보존하는 땅이에요? 네,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청이 허락을 한 거예요. 자, 이 땅은 도시지역이다 그렇게 정하면 개발할 수 있는 땅. 그럼 땅값은 비싸겠죠.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도시지역이 있으면 그 옆에는 관리지역이라는 땅이 있어요. 관리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옆에는 농림지역이라는 땅이 있어요. 농림지역.
자, 농림지역은 여기 지금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농지하고 임야가 있겠죠. 그럼 농림지역이면 농사짓는 목적인 농지로 계속 보존하라는 거예요. 임업 목적의 임야, 그 임야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라든가 이런 거 가보면 농림지역 땅 수두룩하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말 그대로 자연환경이 잘 현재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그럼 좀 이게 보십시오. 도시지역만 이게 무슨 용도예요? 기본적으로 개발 용도, 개발할 수 있는 용도. 그 다음에 나머지 관리 농림 자연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존 용도예요. 보존 용도. 그러면 우리나라 땅은 행정청이 이쪽 지역만 도시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보존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죠.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요. 도시지역 같은 데 가보면 도시지역도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게 있는데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서울의 명동 같은 데죠. 명동에 땅이 300평 있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거기 300평에다가 건물 져가지고 상가 임대료 수입이 잘 들어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저쪽 강원도 영월에 농림지역 땅을 갖고 계신데 3만 평을 갖고 있어요. 3만 평. 근데 그 임야인데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해야 돼요. 가가지고 아 저기 굉장하다. 나무도 울창하고. 그러면 그런 땅들은 가치가 없죠. 그 농림지역이고 또 자연환경이면 건드리지 못한다고요. 그냥 그 임야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환경 같은 목적 때문에. 그러면 3만 평 가진 아버지하고 300평 가진 아버지하고는 땅 면적은 훨씬 크지만 경제적인 가치는 이쪽이 훨씬 더 큰 거죠. 네, 그런 거라고요. 자, 그게 바로 우리 용도지역 제도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나중에 배우실 건데 이게 크게 네 종류지만 이게 세분하면 21종류까지 구분은 돼요. 이렇게. 용도지역이라는 데가 이게 21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요거는 자, 미리 좀 아실까요? 자, 어차피 우리가 용어를 빨리빨리 배우는 게 좋으니까 우리 가제본에 보시면 잠깐 뒤쪽을 좀 보실래요? 우리 공법에서는 용도지역부터 제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시냐면 70페이지를 지나서 이게 그 건폐율 용적률 나오는 그게 제일 좋은데 76페이지를 보세요. 건폐율. 자, 이게 좀 용도지역이 그 건폐율이라는 거기 표를 보시면 76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보시면 동글뱅이 3번 건폐율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썩쓰니 그거는 다음 주에 하시고 숫자 왼쪽에 있는 그 회색 부분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 이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보면 맨 왼쪽에 도시지역이라는 데가 있고 자 옆에 7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관리지역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농림, 자연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일단. 근데 문제는 그 도시지역이 이게 도시지역 안에서 이제 세분이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도시지역 안에서 이제 막 갈라져요. 자, 도시지역 중에서도 도시지역도 주로 주택을 져라 그러면 무슨 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고 도시지역 안에 상업의 편익 같은 걸 위해서 상가를 져라 그러면 상업지역. 도시지역 안에 공업의 편익 같은 걸 위해서 공업지역이라는 데가 있고 도시지역 안에도 일부 보전 목적으로 녹지지역이라는 거를 또 정한다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 주거지역이 다시 몇 개입니까? 6개죠. 그 주거지역을 보시면요.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걔네들의 의미는 나중에 파악하실 거고 주로 이제 이런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2종 일반 아니면 3종 일반이 많아요. 그 아파트 단지에 2종 일반, 3종 일반이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게 쭉 모여 있으면 그 위에 전용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단독주택인데 1종은 주로 말 그대로 단독주택 위주로 있는 거고 2종은 빌라 같은 게 섞여 있으면 2종 전용 주거지역이 돼요. 주택가에. 주택가에 주로 단독주택만 쫙 모여 있으면 1종 전용이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빌라 같은 것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4층짜리 빌라. 네, 그런 게 있으면 2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반 주거는 1, 2, 3종이 있는데 1종 일반은 좀 드물니까 보지만 않고 2종 일반이 3종 일반이 아파트 단지인데 2종 일반은 18층 이하로 져야 되는 데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18층을 초과해서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2종 일반이 좋아요? 3종 일반이 좋아요? 3종 일반이 법으로 18층을 초과해서 30층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종 일반은 18층 이하로만 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도 개발을 하려면 3종 일반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도 3종 일반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나중에 재건축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3종 일반에서 하면 재건축 사업이 잘 됩니다. 근데 2종 일반 상태에서 하면 좀 힘들어. 그래서 이제 가끔 이 주민들이 우리 그 종을 3종으로 바꿔달라 이런 건의서를 내요. 관청한테. 이 관청이 이거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시죠?
뭐라도 갖다 줘야지 받아주는 거지. 뭐 그냥 맨 입으로 하면 바꿔줍니까? 안 바꿔주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법적인 요건이 맞으면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뇌물 받고 바꿔주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 나중에 보실 거고요. 상업 지역 몇 개 있습니까? 4개. 중심 상업, 일반 상업, 근린 상업, 유통 상업 이렇게 이름 중일 근유 이렇게 돼 있죠. 중일 근유.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지역은 3개 있어요. 공업 지역은 전일준입니까? 전일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자, 녹지 지역은 보생자 몇 개 있습니까? 3개. 그 녹지 지역은요, 자연 녹지가 개발할 수 있는 녹지예요. 그리고 이제 보존 녹지나 생산 녹지는 개발이 어려운 녹지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지금 그 용도 지역 이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름을 옆에 있는 뜻은 잘 모르셔도 돼요. 자, 주거 지역은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입니까? 그렇죠? 상업 지역은요. 중1 근육. 그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외우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중1 근육. 공업 지역 전일준 뭐예요? 전일준. 그 중학교 1학년 걔 이름이 전일준이에요. 그럼 이제 보생자가 뭐다? 걔가 먹는 약이 있어요. 보생자라고. 근육 많이 생기게 하는 약이 있어요. 보생자. 이렇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중1 근육, 전일준, 보생자. 자, 그럼 이제 관리지역으로 내려가세요. 자, 관리지역도 자, 여기 보시면 관리지역도 세분됩니까? 이 관리지역은 녹지지역을 본따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 관리지역도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는 개발이 어려운 관리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에요. 아까 녹지지역을 본딴 거니까 보생자, 보생계 이렇게. 그럼 이제 보생자, 보생계고 자, 농림자연에서는 세분현상이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땅은 몇 개로 있는 거예요? 21종류죠. 우리나라 토지는 이렇게 토지의 한 필지에 용도지역 이름을 이렇게 하나씩 배정을 해가지고 21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공법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땅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의뢰해요. 그러면 그 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전답 과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공시법 시간에 이렇게 토지를 분류하는 방법이고 공법에서는 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준주거 지역 땅입니다 이렇게. 아니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그 땅에 대한 공법상의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법에서는 이 21가지 용도 지역을 먼저 알아요. 이게 땅을 부르는 명칭이라고요. 그 땅이 보세요. 여기 지금 생산관리, 보존관리, 생산녹지나 보존녹지 이런 데는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런 땅으로 쓰면 이거는 개발이 안 된다. 땅 주인들이 마음대로 이용을 못 한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면 주로 주택 위주로 개발하고 상업지역이면 상가 위주로 개발하라고 행정관청이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용도를. 그러니까 땅에 대한 용도를 건축주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규제고. 그럼 요거 끝나면 이제 뭐 배웁니까? 도시개발법이라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걸 배우실 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이름이 기니까 그냥 정비법 이렇게 하시고 얘는 도시개발법 이렇게 하세요. 각각 시험 문제가 6문제씩 나옵니다. 6문제씩. 그리고 이제 이 도시개발법은 얘가 이제 그 규제를 하는 대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규제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자,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대전시 외곽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럼 대전시 외곽에서 도시개발 사업 한다는 거는 대전시 외곽의 논밭 임야에다가 최초로 이렇게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설인 도로나 학교 이런 걸 먼저 만들어주고 그다음 주택도 짓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가도 짓고 이게 시가지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 우리 여기서 이건 뭐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할 때 이 정비는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다르게 이거는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겁니까? 구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은 대전시 이렇게 외곽적으로 나가서 논밭 같은 미개발지를 이건 최초로 자, 새로운 시가지를 최초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자, 여기 정비사업은 구시가지를 정비하는데 구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죠.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시가지에 가보니까 노후한 주택, 노후한 상가들이 있을 때는 그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 거죠. 우리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점은 재개발 사업은 그 노후한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새로 이렇게 아파트로 올리는데 주변에 그 기반시설도 같이 만들어주면 이게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를 같이 이렇게 정비해주면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노후한 주택만 건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기반시설은 양호하기 때문에 안 건드리고 노후한 주택만 이렇게 작업하면 재건축. 근데 기반시설을 같이 만들어주면 무슨 사업이 됩니까? 재개발. 그래서 우리 서울에는 한강이 이렇게 흐르면 한강 북쪽에서는 주로 무슨 사업을 해요? 재개발 사업을 해요. 한강 북쪽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같이 만들면서 노후한 주택을 정비하고 한강의 남쪽에서는 주로 뭘 한 거야? 강 남쪽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주하잖아요. 강남 쪽은 이제 비교적 최근에 기반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건드리지 않고 그 노후한 주택 자체만 이 정비를 해주는 거예요. 철거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도시개발 사업도 법으로 정한 절차가 있어요. 절차. 이런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도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그 절차 같은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도시개발 사업하는 절차, 정비 사업하는 절차 이렇게. 우리 한번 하신 분들은 조금 생각나시죠?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도계, 시 이런 거, 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생각나도 뭐 생각 안 나는 척 해야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넘어가는 게 농지법이 있는데 자, 농지법은 안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농지는 식량 생산 같은 걸 해야 되니까 보존해야 됩니까? 농지를 이제 보존하는 게 농지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니까 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뭐 얘기하기도 좀 귀찮고 두 문제니까. 농지법은 뭐 농지에 대해서 보존을 하고 자, 우리나라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죠. 농지는 돈만 있다고 소유하는 투자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실제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경자유전이라고 해서 농지에 대한 어떤 소유에 대한 규제하고 뭐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뭐 농업진흥 지역 이런 걸 막 정해가지고 또 규제를 막 가합니다. 농지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주택법하고 건축법이 있는데 자, 일단 건축법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이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자,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자, 그럼 보세요. 토지가 아니죠. 요 네 가지 법률은 주로 뭐에 대한 규제입니까? 토지.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토지 위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여기서 토지 위에서 무슨 정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토지 위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자, 농지라는 토지를 또 규제해야 된다. 다 토지인데 이 두 가지는 이제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자, 우리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안전해야 됩니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건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지금 여기 뭐 서울에 무슨 뭐 거기 그 롯데가 있는 그 100몇 층짜리 건물이 지금 안전하지 못하니까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전이 뭐 지하 주차장에 금이 가네 막 이런 일이 나오고 또 우리가 벌써 작년이 됐죠. 작년에 우리 2월 달에 그 경주에 사고 난 거 있죠. 대학생들 막 다치고 죽고 이런 거. 그런 게 다 이게 건축법 관련이라고요. 건축물을 안전하지 못하게 건물을 졌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건축법 위반을 보고 건축법 위반했으면 처벌받고 이런 거. 건축법에서는 안전한 건물이 있어야 되고 또 건축물 안에 들어가면 건축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기능 같은 게 잘 있어야 돼요. 기능. 이 기능이 뭐예요? 기능? 이 전기도 하나의 기능이죠. 전기, 무슨 뭐 가스, 냉난방, 또 우리 여기 올라오실 때 승강기 이런 게 다 건축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돼요. 그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 건축물의 여러 가지 그 주변의 환경 같은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시험 문제가 7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 건축법을 보통 우리 그 여자분들이 좀 많이 포기를 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좀 건축법을 질 때 무슨 뭐 건축 용어가 막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 남자분들은 이렇게 실무적으로 건축 관련 일을 좀 하시면 건축법이 익숙한데 근데 시험 보면 똑같이 점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그 관련 용어를 좀 배우고 안전한 기준 같은 게 뭔지를 그런 걸 보는 건데 이 건축법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우리 중개사가 공부하는 부분은 아주 초보적인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건축법을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건축 재료 같은 게 막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그 친환경 건축물 같은 거 많이 생기죠. 그런 거 생기기 때문에 그 친환경 자재가 생기면 다 건축법에서 이렇게 또 새로 개정을 해가지고 넣어준다고요. 그러니까 건축법은 깊이 들어가면 이 건축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루는 법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막 수학적으로 계산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법이 건축법이니까 어디 가서 건축법을 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건축법에서 주로 뭐 건축 허가 이런 거 배워가지고 행정 절차 이런 것만 조금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주택법은요. 주택법은 이 건축법에서 주택법이라는 게 일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건데 주택법은 요겁니다. 이 조금 어려운데 30개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업자들. 자, 이 사람들만 따로 관리하는 법이 주택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건축할 때 적용을 받는 법이죠.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근데 건축물은 잘 보시면 주택도 건물이고 상가도 건물이고 공장도 건물입니까? 건물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가나 공장은 그냥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좀 보세요. 주택을 지금 제가 신축을 할 거예요. 제가 개인이든 어떤 업자든 간에. 근데 주택을 신축하는데 주택을 한 개를 지으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거예요. 주택을 10개 짓는 경우도 있을까요? 10개? 10개. 10개가 뭐냐면 제가 건설업자인데 10개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제가 한 번에 짓는 거예요. 이거 지어서 이제 이거를 전원주택으로 노인들한테 분양하려고 이렇게. 그러면 그런 건설업자도 10개 지으니까 건축허가야. 건축법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몇 개는 30개 이상이 되면 그럼 근데 그 주택 짓는 개수가 35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럼 이게 건축법이 아니라 더 까다로운 법인 주택법으로 오셔가지고 특별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아파트를 한 동을 지면요. 아파트 한 동. 자, 아파트 한 동에 거의 구분 소유권이 그 주택 개수예요. 그러면 그 등기 나와 있는 개수. 그럼 아파트 한 동을 지면 보통 아파트가 40개가 들어간다고요. 40개. 그러면 40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주택법. 주택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으셔야 돼요. 건축법보다 좀 더 까다롭게 처리하는 거. 그럼 상가 지을 때는 뭘까요? 상가. 상가는 무조건 다 건축법이에요. 상가는 개수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상가는 이렇게 뭐 이게 몇 개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쇼핑몰이 하나 세워지는데 10층짜리. 거기가 거기 옷장사 하시는 분들이 이게 호수가 있어요. 거기. 호수대로 5평짜리 상가를 매매를 해요. 매매할 수 있대요. 구분된 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개수가 있지만 개수 안 따지고 상가는 그냥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라는 게 있어요. 행정 절차가. 내가 건축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있다고요. 설계도를 가져가가지고. 근데 주택법 적용을 받으면 이때 주택법에서는 승인이란 말 써요. 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쓴다고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 자, 어려우시면 승인 이렇게 하세요. 승인이 더 까다로운 거예요? 건축허가가 더 까다로운 겁니까? 행정 절차가. 네, 승인이 훨씬 더 까다로운 겁니다. 승인받는 그런 주택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주택이 건설된다고요. 아무래도 30개 이상 짓다 보니까 그런 업자들은 이렇게 안전관리도 더 신경 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주택법이 되는 겁니다. 주택법도 시험 문제에서는 7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법의 이름부터 먼저 보세요. 자, 어려우시면 그냥 국토계획법은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가장 기본이고. 자, 도시개발 사업을 규제하고 정비 사업을 규제하는 정비법, 도시개발법. 자, 농지에 대한 규제는 농지법에서 합니까? 그렇죠? 우리 중개사는요, 임야 관련 법은 안 배워요. 자, 임야라는 게 원래 산지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옛날에 저 시험 볼 때는 있었는데 이게 빠졌죠. 산지를 임야라고 하는데 임야 쪽 그 보존하고 이런 거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임야는 뭐 중개업을 할 때 크게 이렇게 중개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 임야는 뺐죠. 임야는. 옛날에 저 시험 볼 때는 제가 우리 저 중개사 시험이요. 제가 이제 9회 때 그때 응시했었는데 우리 옛날에 1985년도가 이게 1회입니다. 1회. 1회. 이렇게 쭉 해도 지금 몇 년 됐어요? 2015년. 여러분 26회 보셔야 되죠? 26회죠? 그럼 이게 얼추 한 30년 된 것 같은데 왜 30회가 아니에요? 중간에 2년에 한 번씩 본 적이 있었어요. 중간에 경년제로 시험 본 적이 있다가 이제 중간에 몇 년 이렇게 하다가 매년 시험제로 쭉 그동안 내려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30년 됐어요. 지금 시험이. 저기 85년이면 제가 태어나기 전인데. 그런 뻥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저는 그때 이제 9회 때 이제 어떻게 시험해봐가지고 같이 붙었는데 이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산지라는 게.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거 없어지고 이 공법이 이렇게 농지만 보시는 농지. 농지도 지금 뭐 중개하기 지금 힘든데 그것만 들어있고 나머지 이제 건축, 주택 이렇게 6개 법률을 보시고 각각 우리가 아까 목표 점수는 아까 22문제만 맞히시면 되니까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나 건축법 못하겠다. 도저히 못해. 짜증나서.
그냥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죠. 건축하고 내가 농지는 포기하겠다. 그럼 나머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공부 분량이 줄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22개를 맞으셔도 돼요. 건축법은 7문제 나오면 다 그냥 4번 찍고 나오시는 거예요. 4, 4, 4 안 보고. 예, 그게 좋은 점이 있어요. 시간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최소한 2문제를 맞춘다고요. 그죠? 4번 다 찍고 나왔는데 5, 3, 2, 1, 5 답 이렇게 되죠. 예,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고 대부분 이렇게 답을 이렇게 골고루 배치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 맞추더라도 7문제에서 찍으면 2문제 정도는 맞는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오셔서 상담을 받아요. 내가 좀 어려운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을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거냐. 근데 그거는 저한테 상담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도저히 이거는 근데 이걸 포기하면 안 되죠. 국토계획법 포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요 둘 중에서 좀 어려우시면 정비를 포기하세요. 아니면 도시개발을 포기하든지 이렇게. 건축 주택 중에서는 나 건축을 포기하겠다. 나 주택법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3가지는 해놓으셔야 돼요. 3가지. 국토계획법, 뭐 그다음에 정비, 뭐 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걔들을 잘 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좀 나오시면 보통 이제 한 40점 넘는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법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이후에 하셔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과목 소개 다 끝났으니까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요.